네, 피고인 윤석열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2024년 12월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 443일 만에 단죄를 받았죠. 지난해 4월 시작된 내란 우두머리 첫 형사재판에서부터 43번의 공판 과정을 취재하고 또 연재한 KBS 법조팀 기자들과 피고인 윤석열 취재 뒷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호준 기자, 신현욱 기자, 이화진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바쁜 또 세 분을 이 시간에 모셔서 기쁘고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더 영광입니다. 예. 근데 지금 세 분 다 법조팀이세요? 전에는 법조팀이었는데 지금은 또 뿔뿔이 흩어져서 다른 부서에서 일하고 계신가요? 일부는 법조팀 계속 소속이고 일부는 지금 밖에 있긴 한데 계속 이거를 팔로잉 함께 했기 때문에 책도 같이 내고 현안도 다 서로 다 알고 있습니다. 네. 아니 취재하느라 또 바빴을 텐데 세 분이서 모여서 이번에 또 근사한 책을 근사하다고 얘기해야 되나? 이건 1년 동안의 취재기를 내신다고 하는데 네. 우리 이화진 기자가 지금 이 세 분 중에서는 가장 선임 선배? 네. 그렇게 네. 보이진 않았으면 좋겠지만 그런 편이긴 한데 네. 이게 어쨌든 간에 가장 큰 선거였고 또 가장 국민께서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손을 놓을 수가 없다고 생각해서 이제 호준 기자가 이제 아이디어를 먼저 제공을 했고 그래서 네. 저희가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되게 많은 재판이 동시간대에 이루어지기도 하고 증인들이 계속 추가되기도 하거든요. 그거를 기록하지 않으면 중간에 흐름을 끊을 수 있으니까 네. 저희가 이제 쉬면 안 된다 해서 계속 모았고 이번에 선고가 1심 선고가 19일 날 끝나면서 책을 내게 되어서 이렇게 좋은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바쁜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이제 지난 1년 동안 정말 그 역사의 현장에 우리 세 분이 있으면서 취재를 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그 생생한 뒷이야기를 좀 듣고자 세 분을 모셨습니다. 마침 또 오늘 그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그 판결에 대해서 항소를 냈네요. 네네. 이 피고인 윤석열 시리즈 언제부터 어떻게 쓰게 됐습니까? 사실 법조팀에서는 이전부터 이 연재 시리즈가 있었어요. 사법농단, 그다음에 조국 사태,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재 탄핵 심판할 때도 헌재 시간이라고 짧게 썼거든요. 그래서 이게 형사재판으로 넘어오면서 당시에 이거를 좀 기록을 해보자. 네. 이것만큼 묵직하고 또 의미 있는 게 좀 쉽지 않을 거다. 찾기가 쉽지 않을 거다 생각해서 저랑 당시에 신현욱 기자랑 같이 이런 거 한번 써보는 게 어떨까 제안을 하게 됐고 그게 이제 구속 취소 이후에 첫 공판이 이루어지니까 굉장히 관심도가 높았거든요. 예. 그래서 연재를 하면서 그때 투입됐던 군경 분들이 1심 1차 때부터 굉장히 많은 진술을 해서 그걸 들으면서도 더욱 이걸 쓰길 잘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게 이제 44화로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나라의 대통령이었던 사람에 대한 이야기고 뭐 이게 즐거운 취재가 될 수는 없는 사안이잖아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래서 취재하시는 여러분들의 마음도 그렇게 편치만 않았을 것 같아요. 이 상황을 보면서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처음에 포토라인에 있었을 때 어땠습니까? 그 장면이. 제가 그때 우연찮게 또 마이크 잡이를 했어요.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지하 주차장을 사용을 못하고 처음으로 지상 1층에서 417호 법정을 갈 때 저희가 이게 당번이었는데 제가 섰는데 그때 경호원들이 제 팔을 잡고 질문을 못하게 그게 이호준 기자였어요? 예, 제가 했는데 당시에는 너무 상황이 그 혼란스럽고 지지자들의 함성에 묻혀서 제가 팔을 잡혔는지 그렇게 세게 잡혔는지도 좀 느끼질 못했거든요. 근데 그 생방송을 보고 나서 주변 분들이 괜찮냐고 법원 관계자분들도 그렇게 크게 다친 거 없냐고 이렇게 우려해 주시는 걸 보고 다시 영상을 보니까 이게 좀 그 입틀막처럼 조금 가볍게 볼 수만은 강압적인 사안이구나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하루 전에도 제 인적 사항을 다 가져갔고 그다음에 30분 동안 협의를 했는데 5분 전에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뉘앙스를 전달하더니 딱 오자마자 제 팔을 잡고 그 여기자는 여자 경원이 또 잡고 이렇게 됐거든요. 아니 협의가 됐는데도 그렇게
네. 그런 수단을 써서 막습니까? 예, 제가 거의 3년간 법원 출입했는데 이런 적은 처음이었고 재벌 회장, 전직 대통령도 다 포토라인을 거쳐서 대법정을 가서 판결을 받고 이러는데 이런 거는 좀 처음이었고 그리고 항의를 했는데도 죄송하다는 말 없었고 아니 뭐 팔을 꺾일 만한 질문을 했어요? 아니요 그냥 뭐 처음이고 그러다 보니까 다 협의가 된 채 질문 순서도 짜고 질문 내용도 하는 거니까 그렇게 뭐 특이하거나 제가 뭐 돌발적으로 하거나 이런 건 전혀 없었는데 아무튼 그렇더라고요. 네.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 경찰분한테 들었는데 보수 정권 대통령 경호처는 좀 별나죠? 딱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정권에 따라 진보냐 보수냐에 따라서 약간 경호의 느낌도 좀 다른가 보죠? 예, 뭐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아무튼 그 경찰분이 좀 별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괜찮냐 이렇게 물어보고 이렇게 지나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동료 기자로서 봤을 때 어땠어요? 신현욱 기자께서는? 저 처음에 말로만 듣고는 그냥 이제 좀 작은 충돌들은 항상 있어서 그냥 그 정도인가 했는데 나중에 영상으로 보니까 조금 심하게 팔을 이렇게 당기기는 했더라고요. 그래서 예. 좀 다 많이 걱정도 하고 괜찮은지. 그때 뭐 기자들도 뭐 협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 항의를 했습니까? 어땠나요 그 네, 당시에? 그때 성명을 냈죠. 예. 이래선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냈는데 그때 뭐 KBS 기자협회에서도 좀 내고 그 사안을 좀 그래서 항의는 하고 넘어가는 걸로 그렇게 해서 좀 넘어갔죠. 근데 사과는 받았어요. 그래서? 사과는 공식적으로 받은 건 없습니다. 뭐 다음에 뭐 조심하셔야 될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오히려 더 해서 좀 오히려 그쪽에서 상대편에서 전혀 사과 같은 뉘앙스의 뭐 성명이나 이런 것도 없었고 뭐 다음에 더 잘 협의해 보시죠 현장에서 이렇게 하고 정권이 바뀌고 이제 경호가 그 정도로 좀 엄하지 않게 변했다 이렇게 발표는 됐습니다. 아니 처음 그 등장한 장면이 그 인상적이었기 때문에 그 이호준 기자인지는 몰랐는데 팔을 꺾인 그 당사자가 이호준 기자였었군요. 네, 뭐 의도치 않았지만 네 그런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세 분도 이제 법정에 직접 들어가서 그 법정 내 현장도 취재하는 거죠. 네. 그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가까이서 본 그 비상계엄 사태의 주역들. 네.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재판 직접 들어와서 방청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내란 재판 아닌 재판들 포함해서 거의 대부분 재판이 피고인이 직접 그렇게 주도적으로 말을 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재판에서 싸우려고 변호인들 다 선임을 하는 거니까 네. 대부분 이제 김용현 전 장관도 그렇고 일임을 하는데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제 본인이 재판 중후반부터는 직접 증인들 신문을 되게 공격적으로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 각종근, 홍장원 이런 주요 증인들도 본인이 되게 공격적으로 추궁하기도 했고 근데 이제 그게 본인이 검사 출신이다 보니까 내가 하는 게 제일 효과적이라는 그런 자신감으로 보이기도 했고 네, 그래서 근데 그게 효과적이었는지는 좀 봐야 되는 게 네. 이제 이번에 판결문도 보면은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성에 대해서 평소에 되게 말을 장황하고 과장되게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그건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하는 말을 보고 이제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나는 계엄 2번, 3번 선포하라고 말한 적 없다고 했지만 근데 평소에 말하는 거 보니까 되게 장황하게 하는 걸 봐서는 본인이 이 말 하고도 기억 못하는 걸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한 지점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되게 공격적으로 참여를 많이 했지만 그게 과연 효과적이었는지는 좀 의문인 그런 네. 모습이었습니다. 그 노상원이라는 사람은 현역 군인이 아닌데 이제 무속인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전 정보사령관이었고 이분은 어땠습니까? 노상원이 피고인들 중에 거의 이제 유일하게 민간인 신분이었는데 그래서인지 이제 대부분 피고인들은 직전까지도 이제 어떤 지휘관이나 좀 보직을 달고 있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래서 네. 말을 좀 조심스럽게 골라서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제 노상원은 조금 더 어떻게 보면 편하게 재판에 임한다는 그런 태도로 보였거든요. 편하게 재판에 임해요? 그러니까 뭐 이거에 대해서 특검이 물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대답을 안 하고 싶으면 그냥 나 그냥 귀찮아서 대답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말을 이렇게 툭툭 막 한다든지. 근데 이제 이게 재판에서뿐만이 아니라 재판 오기 전에 경찰에서도 노상원은 경찰이 뭘 물었을 때 대답 안 할 거냐 하니까
뭐 질문 보고 내가 할 만하면 하고 아니면 안 할게 이런 식으로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오만한 태도를 계속 유지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다지 협조적이지 않은 예. 태도였군요. 네. 네. 그래서 그런 태도가 법정에서도 계속 유지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재판이 하루 종일 이어지잖아요. 이게 뭐 간혹 보니까 그 화면에서도 졸고 있는 피고인들도 보이고 그렇던데 이게- 재판정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이게 법정 안하고 기자실을 분리해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일단 법정안을 보면 보통 재판이 오전 10시부터 시작해서 6시에 끝나요. 근데 네. 이렇게만 보면 되게 루즈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내란 재판은 특성상 기한이 있었고 국민들께서 피로감도 있다 보니까 일정을 계속 당겨서 굉장히 빨리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막 9시에 시작한 경우도 있었고 네. 밤 자정까지도 넘어서 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심지어 2주간의 휴정기라는 것도 있는데 휴정기도 무시하고 그냥 진행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졸고 피고인도 졸고 변호인도 졸고 기자도 졸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도 당연히 졸았는데 헌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개를 책상 가까이 숙일 때까지 졸기도 하고 또 변호인들도 본인이 맡은 변호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근데 본인이 알 땐 당연히 졸 수밖에 없고요. 또 법정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막 검찰이랑 변호인이 일어서 가지고 서로 실랑이하고 재판장에 공론을 벌이기도 하잖아요. 네. 실제 절대 그렇지 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모두 얌전히 앉아서 작은 마이크 대고 잔잔히 서로 조근조근 얘기하거든요. 네. 증거 출연도 굉장히 잔잔히 하고 그러니까 모두 조는데 이제 문제는 그걸 보고 있는 기자들도 최후 변론 같은 것 진행이 되거나 그 전에도 분량이 너무 기니까 특히 1박 2일 동안 구형됐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왜 뭐 피고인 7인 같은 구형 날에는 새벽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졸지 않으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구형이 되는 순간 그때는 바짝 차리고 쓰고 이랬던 것 같아요 당시에. 그 조는 걸 근데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방청석에서 보지만 눈을 깜빡였다가 다시 안 뜨고 계속 수분 동안 있으면 조는 거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지 조셨냐라고 물어볼 수는 없으니까 저희가 기사를 쓸 때도 눈을 감았다가 할 때 눈을 떴다 이런 식으로 조금 완곡하게 하죠. 예, 네. 완곡하게 표현을 하는 게 좀 어렵더라고요. 기자 입장에서도 그 연재를 하는 동안에. 그리고 대부분 조곤조곤하고 피고인들은 말이 없지만 그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들은 굉장히 재판부도 공격하고 검찰 특검도 엄청 공격하고 네. 결국 감치 결정까지 받을 정도로 좀 유난히 심하고 좀 평상적인 변론 활동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좀 과격하게 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공판 준비기일 정식 공판도 되기 전부터 그런 일이 많아서 좀 취재하는 기자 그다음에 그 몇 시간을 봐야 되는 기자로서는 조금 힘들거나 좀 한편으로는 조금 흥미로운 그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오히려 그 방청객에 있는 방청석에 있는 방청객 여러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뭔가 목소리를 내고 그런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네, 저는 법조를 출입하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렇게 정치적 고관여층이 많으신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됐는데 이 재판에 들어가서 방청하려면 방청 신청해야 되고 시간에 맞춰서 법정 출입구에 줄을 서야 되고 들어가서도 법정 경위에 따라서 이제 앉아야 되거든요. 그게 1시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런 분들이 오시니까 당연히 재판장 안에서도 의견을 표출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아까 호준 기자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이 막 이렇게 말을 하는 것처럼 네. 이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응원을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다던가. 그러면 뭐 제재 받지 않습니까? 당연히 제재를 받죠. 왜냐하면 법정 모독이거든요. 법정에서 무조건 소란을 피우면 안 되니까. 그래서 감치 결정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실제로 경위분에 의해서 끌려 나가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저는 이것도 궁금해요. 이제 양측이 이제 서로 법리를 다투는 특검과 변호인과 이 두 측은 서로 뭐 인사도 안 합니까? 말도 안 섞습니까? 끝나고 나서 뭐 이렇게 크게 말을 하거나 이런 거는 본 적은 없어요. 개인적으로 휴정 시간이 20분이라고 하지만 화장실 급한 분들은 갔다 오시고 복도에서도 마주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마주칠 수는 있는데 제가 본 바로는 막 크게 얘기를 하거나 혹은 싸움이 법정 밖에서 이어지거나 이런 것까지는 하지 않고 그냥 피고인과 변호인들이 잠깐 화장실 용변 보고 와서 서로 이제 전략을 짠다든지 소곤소곤 귓속말을 한다든지 그런 시간이 많지 법정 밖에서 그렇게 말싸움이 이어지는 경우는 저는 크게 발견을 못한 것 같아요. 재판이 워낙 길고 몇 달씩 하다 보니까 사실
꾹 입 다물고 하루 종일 있으면 너무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가끔씩 휴정 시간 있을 때 이제 변호인단이 그냥 특검한테 그냥 가볍게 뭐 특검 그래서 뭐 종료가 언제까지냐, 특검 수사기간 언제까지냐 이런 거 물어보기도 하고 아니면 처음 입정할 때 이제 그냥 인사 서로 하기도 하고 그 정도는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례적인 소통. 네, 근데 정도? 이제 항상 보는 눈이 방청석에 휴정 시간에도 많기 때문에 정말 뭐 농담 따먹기를 서로 한다든지 뭐 이 정도의 스킨십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기는 사안의 무게가 그렇죠. 네. 때문에. 예. 근데 이게 재판부에 따라서도 이제 화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누가 재판장이냐, 누가 판사를 맡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목이 쏠리는 것 같아요. 또. 네, 이게 구속 취소 결정이 나고 나서 그 재판부 누가 판결을 하느냐에 대한 관심도가 엄청 높아진 게 사실이잖아요. 보통 윤석열, 김용현 이렇게 주요 피고인들이 여러 혐의가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 법원은 한 재판부에 몰아줍니다. 뭐 내란 혐의, 그다음에 특수 공무집행 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한 재판부에서 피고인이 한 재판만 받을 수 있도록 그게 피고인에게도 이익이잖아요. 근데 요번에는 구속 취소 결정 이후에 각 혐의마다 재판부를 따로 배정했어요. 뭐 내란 혐의는 직위원 재판부, 그다음에 특수 공무집행 방해, 체포 방해 의혹은 백대현 재판부, 그다음에 다른 재판부 이렇게 각각 재판부로 혐의가 여러 개 나뉘다 보니까 각 재판부마다 서로 관여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내란을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설명하고 이게 또 비교 평가가 되면서 직위원 재판장은 이렇게 판단했네. 반대로 한덕수 전 총리 사건을 맡은 이진관 재판장은 또 이렇게 내란을 정의했네. 이게 비교 평가가 되고 또 이게 법에 의해서 다 모든 게 보이는 라디오처럼 또 다 영상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그게 다 유튜브나 인터넷으로 다 공개가 되고 하다 보니까 그 재판부가 어떻게 재판을 지휘하고 어떤 말을 하고 이런 게 좀 비교 평가되면서 좀 재판부, 판사, 재판장이 누구냐 이거에 대한 관심도 엄청 높아진 것 같습니다. 신현욱 기자는 그 10개월간 취재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뭐 장면들, 기억에 남는 건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많이 알려진 거는 이제 뭐 곽종근 전 사령관이나 홍장원 전 차장 같은 좀 무게감 있는 증인들인데 이제 돌이켜 보면은 좀 부하 군인들 있잖아요. 좀 직급이 낮은 그런 사람들 증언이 좀 인상적이었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전화를 직접 받은 건 아니지만 뭐 같은 차 안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의원 끌어내라는 목소리를 내가 스피커 너머로 들었다 이렇게 증언한 사람도 있었고, 아니면 같이 오찬하다가 뭐 공수처 들어오면은 그냥 다 뭐 부숴버려라 이렇게 말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 목소리를 들었다고 기록해놓은 경호처 직원도 있었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당시 대통령이었던 사람 앞에서 이런 증언들을 이제 변호인단도 계속 공격을 하잖아요, 신빙성을. 그래서 그거를 유지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왜냐하면 시간이 흐를수록 기억이 잘 안 나니까. 근데 그런 증언들을 한 사람들이 되게 기억에 남고, 실제로 판결문을 봐도 그런 하급자들 증언이 많이 인정이 돼서 무기징역이라는 결과가 나왔던 것 같아요. 우리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제 몇 개 질문을 하고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2심은 내람 전담 재판부가 맡게 되죠. 이게 조금 속도가 붙나요? 그렇게 되면? 네, 아무래도 속도가 붙을 수밖에 없는 게 특검법에 의해서 633 법칙이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1심은 기소, 그러니까 재판에 넘겨지고 6개월 안에 선고가 이루어져야 되고 2심과 3심은 그 전에 판결, 선고가 있고 나서 3개월 안에 판결을 해야 된다라고 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직위원 재판부는 그 법이 통과되기 전에 재판을 해서 뭐 10개월 가까이 이어졌지만 그 외에는 지금 이제 1심이 끝나면 3개월 안에 이제 5월 19일 정도 전에 선고가 다 나야 되거든요. 2심은. 그렇기 때문에 5월 이맘때면 2심 뭐 내란 혐의라든지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라든지 대부분의 2심 재판은 끝나야 되고 그 이후 또 3개월 8월 중순에는 9월 되기 전까지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또 나야 되는 구조가 아예 짜여져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속도감 있게 나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화진 기자, 이제 세 분이 취재하신 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그 내용이 이제 책으로 나옵니다. 언제 나오고 어떤 점이 힘들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할게요. 네, 3월 12일, 13일 그 둘째 주 정도에 책이 나올 예정이고요. 그리고 가장 힘들었던 거는 이제
핵심만 전달하는 기사랑 다르게 이건 마라톤 같아서 이제 모든 증거나 증인들의 말을 다 종합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시간 때문에 세 분 감사하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